네, 도표 좀 봐주시죠. 이 부동산 정책인데요. 시간 지금부터 좀 해주세요.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보면은 이 토지 공개념, 토지 과다 보유세 부과, 공시지가 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이게 85년 플라자 합의위에 돈이 풀리니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대대적인 억제 정책을 쓰고, 네.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했던 다시 부동산을 대대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IMF에서 또 쓰고,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저기 폭등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 규제 정책을 하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다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부동산 규제를 풀죠. 그러니까 다시 이게 또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저금리 시대와 이게 그 과잉 유동성 문제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정권마다 이렇게 널뛰기질을 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좀 안심하게 살 수 있게 해서는 좀 정확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부분으로는 이 부동자금으로 가지 않고 이게 혁신 경제로 갈 수 있는 길을 확실히 만드는 거. 네. 두 번째는 임대든 자가 소유든 이 공공주택을 우리가 한 200만 호, 300만 호를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좀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좀 종합적인 대책을 차츰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네. 다음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번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건데 결산 분석서를 보니까 이 재무제표가 오류 금액이 2010년도에 19조 원, 2017년도에 20조. 이건 장부가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산정책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회계 시스템과 이걸 전반적으로 이게 서울시도 이게 한번 있어가지고 완전히 몇 년 동안 전산 작업을 해서 고쳤거든요. 네. 이게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희가 어떤 뭐 문제의식을 갖고 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봐주시죠. 이게 이제 지금 이 디지털 뉴딜이 왜 필요한가요? 4G일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은 1.4m를 나가게 되는데 5G를 하게 됐을 경우는 2.8cm. 우리가 영화를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4기가 때는 우리가 16초, 0.8초. 그래서 제가 판교 같은 데 가보면 이거 5G를 빨리 깔아줘야 새로운 산업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럼 5G를 빨리 까는데 대략 27조 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전국으로 깔으려면. 그럼 통신 3사도 중요하지만 뭔가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은 이제 통신 사업자 중심으로 5G 투자를 이뤄왔는데요. 일각에서 조금 더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민간 자금 투입이 어떠냐는 의원님과 같은 지적의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번에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을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DJ하고 참여정부에서 결국 IT를 대대적으로 깔았기 때문에 결국 IT 우리가 벤처 붐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걸 좀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 디지털 뉴딜을 하게 되는데 대략 그 총 사업비가 36조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소프트웨어 예산이 3,600. 여기에 이제 국산 소프트웨어는 이 중에 또 10%면 한 368억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디지털과 그린을 하게 되면 뭔가 국산 기술이 기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국산이 양상화가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 보다가 좀 질문을 좀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이 국산의 기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많은 국산 소프트웨어나 국산 기술들이 결국 조달청으로 조달이 되고 이게 확산이 돼야 결국은 우리가 위기를 넘어가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래서 의원님 지난번에 정부가 7월 달에 관련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혁신 제품들이 조달청에서 좀 신속하게 제품 공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뭐 R&D라든가 또는 시제품에 대해서 혁신 제품으로 우선 구매를 해줬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다양한 어떤 혁신 제품들이 공공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서 좀 더 공공 부문이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우리가 소부장 우리가 여기에서 이겨냈듯이 전체로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달청장님 각별히 이 챙겨주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중앙정부가 1년에 불용액이 몇 조 정도 납니까? 중앙정부 불용액은 약 한 40조 정도 낸 걸로. 불용액이요? 예. 2월하고 불용액 합해서 합치면 40조.
지방 정부는 얼마쯤 나요? 지방 정부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도표를 볼까요? 지방 정부가 이게 2018년 기준으로 2월이 29조, 그다음에 부령이 21조면은 그 50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게 단년도 회계주의도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로는 지방 정부에서 이 사업의 투자 심사 분석을 하는 게 너무 역량이 약하다. 이 부분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기재부는 저한테 이렇게 회신해 줬어요. 다음 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많은 사업까지 지방정부 예산을 많이 관여를 하잖아요. 근데 집행 부분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결국은 지방재정에 가서 줄줄 새는 거죠. 이거를 뭔가 근본적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까지 행안부랑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의원님, 그 지방재정 투자 관련해서는 국가가 보조가 들어가는 보조 투자가 있고 지방 스스로의 재정 투자가 이제 두 갈래가 있는데요. 사실 후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관여가 행안부 이외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데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투자 프로젝트에는 비교적 잘 작동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재정의 어떤 그 연계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통계청장님께였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스웨덴, 요번에 우리가 75%를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저기 스웨덴이 갖고 있는 통계 등록부가 갖고 있는 거의 국민 한 사람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걸 알아야 우리가 국민들의 맞춤형 정책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저와 같은 등록부는 이제 각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자료들을 연계해서 구축 가능한 건데요. 지금 저희가 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 많은 영역의 자료들을 다 모으고 있지 못합니다. 향후에 뭐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건 혹은 뭐 데이터 연계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건 지속적으로 저 등록부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보 문제도 섞여 있거든요. 이걸 재경 부총님께서 이걸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어디에 있는가의 통계를 실제 국가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 10대 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해서 신산업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있죠. 네. 대한민국에 법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도대체 그 누구한테 상의를 해야 이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점점 더 기술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총리실에 있든지 어떤 신산업이 나타나면은 사업을 우리가 특정해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국가적 기구가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네, 부분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10대 산업 분야의 이 그럼 무엇을 규제를 혁신하면 될 건지 이 부분을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연내 이 문제만 해결하면 아마 대한민국 새로운 산업의 활로를 열게 되는데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노력해 볼 생각이 있으세요? 예, 그럼 뭐 의원님 지적 이전에도 정부가 사실 당연히 했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올해까지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그다음 우리는 사회단체 수많은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는데 뭐 때문에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 전부 영수증 갖다 붙이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연구자들이 전부 힘들어하는 게 전부 영수증 갖다 붙이. 우리 그 조달 청장님 우리 많은 그 아파트나 이런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아도 크레인 위에 올라가고 하잖아요. 아 국가는 돈을 다 줬는데 왜 이 사람은 월급을 못 받는 걸까?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젊은이들은 이걸 디지털 화폐를 해서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쉽게 다 해결될 문제를 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할까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봐서 알려주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정권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동산 이 폭탄을 돌려막는 이거를 이제 이 불행한 대한민국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토지 과다 보유세, 공시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부동산 투기 억제, 심지어는 나중에 대기업의 비업무형 부동산 전부 다 팔아라. 그리고 토지 거래 전산망이 왜 나왔을까요? 이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오셨죠. 주택 공급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IMF가 왔어요. 대대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하죠. 나중에 보니까 정권 말기쯤에 투기가 됐네. 투기 과열 지구를 이제 드디어 이제 하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때부터 또 대대적으로 이 주택을 이제 강화하는 정책을 쓰죠.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나니까 이게 다시 또 리만 브러스 사태가 생기니까 또 이제 경기 부양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제 경기 부양, 건설을 부양을 하다 보니까 정권 말 16년 8월쯤 되니까 이게 그 LTV를 풀고 하니까 가계부채가 심각해지고 지금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온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20몇 번을 한 것이 아니고 정권이 되풀이될 때마다 이런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참사를 빚고 있는 이 문제를 이제 끝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게 한국이 부동산이고 일본이고 우리가 미국인데 뭔가 이 부동산에서 부동산 경제로 부동산을 돈을 버는 이런 우리 이 자본주의를 좀 끝을 내고 새로운 뭔가 건강한 자본주의로 거듭나야 될 때가 아닌가. 그죠? 그래서 정말 1가구 1주택은 우리가 임대든 소유든 좀 확실하게 해주고 근본적인 새로운 자본주의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평균 3.4채를 가지고 있고 주택은 1,400조, 토지는 1,000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넘었을 때 대한민국 미래가 있을 거다. 다음번. 우리가 부동산에서 얻는 양도차익이 109조고 1,800만 근로자가 1년에 677조를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 등 얻는 양도차익에서 109조를 버는데 17조를 세금 내고 나면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이거 그냥 이 정부에서 땜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느 한 10년 뒤에는 또 어느 정부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을 하자. 그러려면 이 돈의 흐름을 혁신 경제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규제 완화를 한번 대대적으로 나서보는 거 하나. 그다음 또 하나는 정말 공공주택을 우리가 유럽처럼 시장에 아까 홍익표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15% 20% 이 도시에도 중소도시에도 농촌 지역에도 정말 너무 할아버지 할머니 힘들게 살아가시고 그들에게 좀 편안한 노후와 안전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좀 근본적인 전환을 좀 꾀하는 대전환의 한국의 새로운 경제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극복 때처럼 우리 부동산 문제도 좀 지혜롭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아낄 것. 두 번째는 국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것. 세 번째는 코로나 때 모든 정보를 다 공개했잖아요. 숨김없이. 그래서 투명한 정보를 우리가 이런 통계나 이런 시비가 되지 않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항상 변화를 동참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 앱 같은 게 상당히 우리가 마스크 앱 같은 게 효과를 발휘해요. 국민의 아이디어를 어차피 이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학 문제는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지혜가 모여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함께 좀 이 고비를 그냥 이게 문재인 정부가 고소하다 이게 잘됐다 이게 아니고 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중심의 경제를 더 넘어서는 명단과 결단과 투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뭐 지금 분석 내용 정말 잘 봤습니다. 뭐 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요. 정부도 그런 방향에서 좀 큰 틀에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당부 주신 말씀도 다 정부에게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잘 새겨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밤늦게 미안합니다. 그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화폐 수령설이 당시 유행해서 이제 조폐청장까지를 했는데 이 건전재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재정 투입을 과감하게 안 하면 서민들이 부서져 버리고 나라도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더 과감한 재정 정책을 쓰는 게 저는 확고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제1차관님
이 재정으로 모든 걸 메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뉴딜 같은 걸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래서 미래로도 가고 시중에 부동자금도 함께해서 국민들 소득을 얻는 뭔가 새로운 발전 모델과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감입니다. 근데 성공하셔야 되는데. 예, 좋은 방안들 지금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부처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1주택을 갖게 하는 그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주택으로 가고 싶은 이 욕망도 우리가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죠? 보호해줘야 되고. 좀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더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그 존경하는 그 박형수 위원님께서 이 다주택이 문제는 좀 이게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약간 말씀하셨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방법의 차이는 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다주택 문제만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자는 좀 여야의 공감대와 이 좀 범정부적인 좀 지혜를 짜는 좀 그런 특단의 노력이 함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밤늦게까지 고맙습니다. 네.